한번 풀어봅시다. 진짜. 자, 제가 잘 가르쳤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어떻게 되면 잘 칠 수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나눠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자, 이거죠. 자, 다음 사례에서 자, 블록뉴스의 위험성이 다음 사례에서 블록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이다. 자, 그러면 인식은 살아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사망했던 거죠. 자, 그러면 살인이라는 결과 발생은 불가능한 겁니다. 살인이라는 결과 발생은 불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 불가벌이 되는데 자, 우리 판례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구객관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의 두 가지 학설이 이 두 개가 우리 판례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객관설은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을 구별하는 견해인데 결과 발생이 어차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일단 판례 태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은 자, 이렇게 보는 거죠.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전제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 그죠? 20년도 승진에는 뭐가 나왔냐면 판례 태도를 놓고 행위자 인식과 일반인 인식을 둘 다 고려한다라고 출제가 돼가지고 그게 답지문 나왔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자, 그래서 갑은 을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행위자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위험하죠. 위험성 인정되니까 불능미수가 됩니다. 자, 2번 지문.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 인식하고 일반인 인식을 둘 다 고려합니다. 자, 행위자 인식하고 일반인 인식이 다를 때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일반인의 인식을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이팔이라고 다단계 사기범 영안실에서 죽은 척하는 새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행위자는 죽었다고 행위자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일반인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구체적 위험설에는 일반인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행위자 인식하고 일반인 인식이 다를 때는 일반인이 인식한 것을 전제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을을 살아있는 것을 오인했습니다. 오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을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갑의 인식이 우선된다. 행위자의 갑의 인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식이 우선됩니까? 일반인의 인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주관설은 우리 불능미수를 가장 넓게 보는 견해죠. 그래서 환각범을 제외하고는 위험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을 찾으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그래서 이 문제가 킬러 문제였는데 물론 10번 문제도 킬러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맞췄으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점수가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쉬웠다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원자행위가 나왔습니다. 원자행위. 자, 원픽으로 1픽은 아니지만 2픽으로 꼽히는 원자행위 나왔습니다. 원자행위가 나오면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제가 왜 잘난 척하고 잘 찍었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올 거 다 압니다. 자, 보세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카메라 좀 주시고 원자행위가 나오면 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일단 술 마시는 행위, 칼로 찌르는 행위 두 가지를 항상 나눠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술 마시는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죠. 가벌성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견해. 가벌성의 근거를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때는 멀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일치설의 견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치설은 요 왼쪽 상단이라고 해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냐면 칼로 찌르는 행위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가벌성의 근거라고 하면 이걸 엄청 쳐먹겠죠. 그죠? 책임 무능력 상태의 행위에 대해서 가벌성 그것 때문에 처벌한다라고 하면 이걸 쳐먹기 때문에 요 가운데 불가분적 관련설이라고 해서
요거하고 밀접 불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벌성의 근거를 이 중간쯤에 보고 얘들의 견해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칼로 찔렀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실행의 착수 시기 요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때는 행위 책임에 동시 존재한다는 일치설에 대한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다는 견해는 예외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양쪽에 이제 학설의 비판들을 해야 되죠. 일치설은 얘들 보고 뭐라고 비판하냐? 니들은 형법의 대원칙인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충실하다, 충실하지 못하다, 충실하지 못하다. 반대로 예외설은 얘들 보고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그러면 술 마셔서 자기를 원인 설정 행위 당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살인범이면, 살인 착수면, 자, 살인범을 살인사건 현장이 아니라 술집만 가면 살인범이 천지가 있겠네. 니들은 좀 이상해. 구성요건에 뭐를 무시한다? 정형성. 구성요건은 이런 게 구성요건이지 어떻게 술 마시는 게 구성요건이냐?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또 간접정보원과 유사하다는 견해인데, 자, 여기서 나와서 일치설은 왼쪽 상단, 예외설 오른쪽 하단, 그에 따라서 또 풀어봅시다. 자,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는 견해. 자, 일치설이죠.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행위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부합하고 맞고, 책임 무능력. 자,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로 찌르는 것은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실행 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자 행위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행위 책임은 동시존재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고. 2번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 불가분적 관련성은 요거는 예외설의 입장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원인 설정 행위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니지 않냐. 자, 그리고 책임 능력 없는 상태와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책임의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는 얘들도 책임의 근거를 여기로 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두고 싶은데 여기다 두면 요걸 쳐먹으니까 요 가운데 불가분적 연관관계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3번 원인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 행위를 실행 행위, 술 마시는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일치설이죠. 자, 원인 설정이 술 마시는 게 살인의 착수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행위 정형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재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OX, X.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면, 자,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자,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 이 오른쪽 하단이죠.는 예외설에 따르면 반무의식 상태에서 실행행위 이루어지는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법정 안정성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행위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뭐 충실하지 못하다, 뭐 그런 것을 돌려서 표현한 얘기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7번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학설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가신 분 나올 거 한번 다 봅시다. 공부한 가신 분 나올 게 이상한 게 나왔는지 나올 만한 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천천히 봅시다. 자, 공본가 신분은 학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학설 문제 말고 공본가 신분이 나오면 제가 판례 4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판례를 공본가 신분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나눠가지고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시험장에서 대입을 못하기 때문에 공본가 신분 나오면 학설이 나올 가능성보다 판례 4개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 아빠를 살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쟁점이죠. 자, 나눠서 보면 아들은 직계 비속이 아버지 죽였으니까 이거는 존속살해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자,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태도. 판례 태도는 비신분자인 엄마도 엄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뭐로 처벌하겠다?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 형을 과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업무자하고 업무 아닌 자가 공모해서 2가지 판례 다 했죠. 횡령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배임을 저지른 경우 있는데 얘가 업무상 횡령 배임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판례 태도는 업무 아닌 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횡령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겠다. 지금 잘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한 400명 보나요? 몇 명 보나요?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나 강의 열심히 설명하는데. 궁금하네. 몇 명이나 보는지. 안 보이는데. 많이 보나요? 390명.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네요. 잘 들으세요. 시험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신분자가 가담한 형태인데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형태인데 모의 목적 있고 모의 목적 없는 놈에게 뭐를 가담했냐면 위증을 교사했던 거죠. 자, 그럼 얘는 모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신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31조 1항하고 33조 단서하고 뭘 우선 적용하겠다? 33조 단서를 우선 적용해서 모의 위증죄가 성립하고 모의 위증죄로 처벌하겠다. 3번 판례 나올 거라고 이거 찍었는데 이번에 답은 이게 나왔습니다. 3, 4번에서 상습성을 가진 놈이 상습성을 가지지 않은 놈에게 도박을 방조했죠.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범죄에 가담한 형태입니다. 판례 태도는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신분자가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되는데 다만 이 해당 사안에서는 상습 도박 방조도 하고 상습 도박도 했기 때문에 판례 태도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 도박에 대한 뭐가 된다는 판례였습니까?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죠. 자, 이번에 시험 답은 이 네 번째 케이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공범과 신분에서 어려운 거 학설 필요 없이 판례 4개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공범과 신분. 자, 갑이 증인 을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자, 갑이 증인, 이거는 뭐 위증죄, 그 본인은 위증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시키면 위증죄에 교사되는 거 전형적으로 맞는 지문이고, 자, 공무원 갑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보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자, 신분자하고 비신분자가 가담해서 자, 뇌물을 받았습니다. 진정신분범이라는 뇌물수수죄에 가담했습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보 된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판례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이고 최순실은 비신분자죠. 이 둘이 가담하는 경우 단순술회죄,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동정보 된다는 판례. 자, 3번. 비신분자인 아내 갑과 신분자인 아들 을이 똑같이 나왔죠. 남편을 살해한 경우 아내 갑과 아들 을에게는, 아들 을은 뭐 존속살해 성립하고 존속살해죄로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 아내 갑도 존속살해죄가 성립은 하고 뭐로 처벌하겠다? 보통살인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겠다. 맞죠? 4번. 도박에 습벽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상습성이 없는 을에게 도박을 방조했다. 상습성이 없는 을에게 도박을 방조해도 판례는 뭐가 된다? 상습 도박 방조가 되죠. 이 앞부분에 갑이 도박한 부분은 상습 도박이 되는데 이 두 개가 경합하는 경우 두 개 범죄 실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습 도박에 대한 포괄일죄죠. 갑을 도박죄로 처벌한다. 자, 옳지 않은 질문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잘 맞추죠? 자, 봅시다. 또 이번에는 또 뭐 볼까 보면 자, 이제 결과적 가중분 봅시다. 자, 결과적 가중분 이제 학설 나올 거 이제 요거까지만 하라고 이제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결과적 가중분 봅시다.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제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설명했죠. 자, 결과적 가중범은 원래 이런 거예요. 상해치사, 기본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 이렇게 생긴 것이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게 진짜 결과적 가중범이라 부르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이런 거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우리나라는 현주건조물, 방화살인이라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주건조물 방화는 이것도 시험 나왔죠. 기본범죄, 고의, 중앙결과를 실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거, 중앙결과를 고의인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에 요것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 예와 관련해서 제가 4개 판례를 항상 여기서 한 거짓말 못하면 20번 써드린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20번 정도 써드렸습니다. 제가 강의 잘합니다. 진짜 제가 잘난 척한다고 하는데 강의 뒤지게 잘합니다. 자, 저는 OX로 안 합니다.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 판례 4개 딱 찍어줬습니다. 1, 2, 3, 4. 자, 동생이나 친구를 태워 죽였다. 그러면 현건방 치사도 성립할 수 있고 고의범인
살인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현금방치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7년 이상, 법정형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 중요한 것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과적 가중범이 중요할 때는 현금방치사만 됩니다. 두 번째, 자, 아버지를 태워 죽이면 자, 현금방치사도 되고 존속살해죄도 성립합니다. 자, 그럼 법정형을 비교했더니 사형무기 7년 이상이고, 옛날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인데 뭐 지금은 사형무기 7년 이상이지만 자격정지라는 형을 병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중한 형벌이냐면 존속살해죄가 더 중한 형벌이죠. 그럼 요거만 갖고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 사이에 무슨 경합이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을 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을 해야지 형벌을 더 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가 불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이면 현금방치사라는 범죄도 성립하고 고의범인 강도살인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설명했죠.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도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죠. 어디가 더 중하다고 했습니까? 사형무기가 더 중하죠. 그럼 여기 있게 고의범을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범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진짜 수업하는 거 같네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는 범죄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자, 고의범인 폭처법에 집단점 흉기 등 상해라는 범죄라는 고의범이란 범죄가 둘 다 성립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3년 이상 30년이 될 것이고, 요거는 3년 이상 25년이니까 뭐가 더 중하냐면 요 왼쪽에 결과적 가중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중하죠. 그때는 뭐만 성립하냐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합니다. 요런 것을 요거만 성립하는 것을 내가 하나 더 공부하라고 했죠. 특별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풀어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 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도 되고 고의로 발생한 경우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맞죠? 저번에 우리 19년도 1차에서는 거꾸로 속였죠. 기본 범죄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속여서 냈죠. 2번. 자,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이는 경우 과실이 더 중하게, 현금방치사로 더 중하게 처벌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했죠. 3번. 만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현주건점을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점을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보다 약하다는 얘기냐면 현금방치사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얘기는 현주건점을 방화죄하고 살인죄, 법정형 자체가 요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범죄의 상상적 경합밖에 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럴 때 살인죄와의 상경으로 가지 말고 현금방치사죄로 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자, 4번. 자기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살해의 목적이니까 살인이 고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도 성립하고 뭐도 성립한다? 존속살해죄도 성립하고 두 개 범죄에 무슨 경합이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별개의 범죄,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X.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 출제로 바뀌니까 이렇게 설명을 주면서 판례를 섞어내는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판례만 있는 걸 내는 게 아니고 학설의 내용도 연결하면서 판례, 학설의 내용도 연결하면서 판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고 이제 천천히 다 앞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웠다는 얘기를 이제 이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 재형법정지가 나오고 적용범위가 나왔습니다. 1번이 형법 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형의 일부, 전부 일부 집행된 사람은 유죄 판결에서 자유형이나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일부 외국에서 유죄 확정된 거 예전에 임의적 감면이었는데 그거 헌법 불합치 받고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된 사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한다는 규정이 요거죠. 요 얘기고. 자, 니은 형법의 적용에서 같은 법 이전은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속죄주의 얘기하는 거고, 6조 법문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로서 5조 기재한 이외
내외가 기통천 우위에 입문했다. 이거 아시죠? 안 써드립니다. 자, 외국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북경시에서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나라 땅 아니죠. 중국 땅이고 그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무소 위조라는 범죄 저지른 거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는 질문. 자, 독일인 이거 송돌 교수 판례인데 독일인이 독일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생긴 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지제 북한 이익 대표부를 방문했다. 독일 땅으로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자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거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5조에 해당하거나 5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6조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외국인 국외범이기 때문에 5조와 6조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 리을 외국 법 이건 또 나왔죠. 법원에서 기소됐다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일부터는 전부 산입 규정에 과연 미결구금도 산입할 것이냐 이거 나올 거라고 찍었죠. 미결구금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지문이어서 정답은 4개인데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이제까지 한동안 개수 문제가 안 나왔다가 개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바람에 당황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번 지문을 보고 와 개수 문제가 다시 부활해서 엄청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보통 개수 문제 많이 나올 때 7개까지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와 형법 더럽게 어렵겠는데 딱 봤는데 개수 문제는 이게 한 개였어요. 형사법도 개수 문제 하나여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땐 개수 문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개수 문제도 대비를 해서 더 빡시게 해야 된다. 조합형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내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자 개수 문제도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1번은 뭐 그다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자 2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2번이 어려웠는데 2번 문제 굉장히 잘 낸 쟁점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 조각되는 거 구성 요건이 조각될 수도 있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데 뭐를 조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일단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다. 이거는 승낙인데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고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양해. 자 이거는 절도라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고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거고 자 4번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정당한 쟁의 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주거 침입죄 안 되고 안 나가도 태거 불응죄 안 된다. 어쨌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인데 이것도 주거 침입죄도 동의하에 들어온 건데 주거 침입죄도 양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뭐를 배제하는 거냐면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합니다. 자 어려운 것은 2번과 3번인데 3번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했고 2019년 국가직에도 설명했고 자 여러분 시험이 5월 30일 날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5월 29일 날 단톡방에 이게 2018년 판례인데 형법을 낼까 말까 했는데 단톡방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톡방 보시면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왠지 느낌이 뭐랄까 막 숨이 막 좀 싸하더라고요.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시죠? 단톡방 아시죠? 단톡방의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를 딱 냈어요. 이 문제를 딱 냈죠. 왜냐하면 이게 19년도 그 국가직에 한번 나와서 자 군대 안 가는 거 양성 병역 거부는 과거에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그때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뭐를 조각했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한 사유였어요. 그래서 소급법으로 풀면 2번인데 2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건 이거예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권병 사건이라는 판례인데 어려운 판례입니다. 피고의 중대장의 처가 와이프가 나오라고 했죠. 와이프가 나가란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명령. 자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자 올인해가지고 관사를 무단이탈했다. 이게 그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위전착의에 대한 착오인데 학설의 대립은 여러 가지지만 판례 태도는 뭐의 입장이라고 했냐면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이라고 했죠.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판례 태도는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이다 라고 설명했던 그 쟁점이 이겁니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뭐를 조각하겠다? 위법성을 조각하겠다. 따라서 1, 3, 4번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인데 이 2번은 위법성 조각 사유여서 2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2번이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소급법으로 풀 수 있고 2번 지문은 제가 또 3번 지문은 시험 전날 바로 찍어드렸습니다. 단톡방으로. 3번은 쉽죠. 3번은 뭐
과실범에 관한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의료과에서는 뭐 이런 사람 통상인의 의무를 기준한다. 이 택시 운전자 이거는 제가 엄청 욕했던 판례죠. 이건 암기하라고 했던 판례죠. 거지 같다고. 이게 어떻게 직각으로 굽어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근데 판례는 과실책임 묻겠다는 판례고 3번은 원체 쉬운 거니까. 3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하면 주간과는 달리 뭐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하고 앞에서 선행해서 차고 났는데 내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나도 과실책임 묻겠다라는 판례고. 4번 자 건물 종사자를 업무자라고 볼 수 있냐. 건물 소유주를 업무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 결과까지 뭐 설명드렸고요. 자 5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를 상대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재건축 사업에 제공한 업무를 방해해서 안 된다는 판결문 받아가지고 가처분 결정문 가져와가지고 하는 행위. 조합장이 결정문 가져가서 하는 행위 정당행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문 갖고 와가지고 철거하는 행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 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자, 니은 지문은 많이 봤던 거죠.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라고 해서 자기 앞에 있는 거 뜯어내면 안 되죠. 이거는 자구행위 인정된 판례도 아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X고 니은은 뭐 쉬운 판례였고. 디귿 지문 피해자의 승낙은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 처리할 수 있다. 승낙을 처리한 경우에는 자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판례죠. 맞는 지문이고. 자 리을 지문이 어려웠어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는 건데 리을 지문이 어려웠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국가 질서의 존중이라는 질서를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유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위법성 조각사에 사회상규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 이외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법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 이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법 관점에서 판단하면 모든 것이 사회상규에 다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데 자 초법규적 법을 위반한 것 법 이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쟁점인데 초법규적인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초법규적인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찾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 찾는 거 맞죠?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 뭐라고 이상하게 써놨네. 정당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 니은이 X니까 옳은 지문 찾는 거면 제가 잘못 말을 보냈네요. 기억 디귿이 아니고 니은 디귿이 아니고 기억 디귿에 해당하죠. 자 체크해놓고 하겠다. 자 맞죠? 자 그다음 6번 질문 보겠습니다. 6번 했고요. 원자행위 했고 7번 불능유세 했고 0번 가신 분 설명했고요. 9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적 공범에 대한 쟁점인데 필요적 공범. 필요적 공범은 두 명이 반드시 존재하는 범죄죠.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저거 많이 설명했죠. 암표 파는 사람하고 암표 사는 사람 있죠. 암표 파는 것만 처벌하지 저 암표 산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 갑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고 을은 변호사가 맞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법 위반은 항상 두 명을 내재한 겁니다. 그럼 변호사 아닌 사람만 이 사람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차피 내재된 거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종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적 공범은 자기 해당하는 법조로 처벌하면 되지 이 당사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외적 관계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에서 나온 것처럼 병이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갑한테 가담했다. 가담한 사람은 자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에서만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 대외적으로 가담한 사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판례하고 섞어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학설 쟁점하고 판례 쟁점을 섞어서 내는 아주 좋은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자가 나오죠. 아닌 자가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2번 갑이 변호사 을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 갑은 변호사 을을 고용하고 을은 갑에 고용되는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3번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을의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공범, 변호사법 위반의 종범으로 처벌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을을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자,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방조한 경우, 병이 갑을 교사방조할 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가 되겠죠. 외부 가담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적중하신 다른 선생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적중 못했어요. 못했고 앞으로 저걸 또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저 40올 때 준비하고 들어갔지 경감부나 채용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판례는. 이 조문하고 연결한 거는 그냥 판례 태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재수론에서 저 학설까지를 과연 저게 몇 번째 학설의 순서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앞으로 하겠지만 또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행위표준설, 행위를 기준하겠다는 거예요. 강간 같은 거, 똑같은 여자를 두 번 강간했을 때 강간죄를 한 개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이나 강제추행, 공갈 같은 거는 한 번 할 때마다 일제라는 거예요. 강간을 똑같은 여자를 하더라도 똑같은 목적으로 해도 오늘 강간하고 내일 강간, 어제 강간하고 오늘 강간하면 행위를 기준해서 보면 강간죄 두 개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판단은 행위자의 행위를 기준하기 때문에 자,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 연속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을 뭐 1년 동안 4월 1일 날 뇌물 2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뇌물을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행위를 기준해서 판단하면 두 번 받았으니까 두 개의 뇌물죄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행위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한 건과 관련해서 나눠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사를 기준해서 보면 이거는 두 개의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범 같은 경우는 의사표준설의 입장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자, 2번. 자, 법익표준설은 보호법익 침해가 몇 번 됐냐는 거예요. 살인, 뭐 상해, 뭐 명예, 뭐 이런 범죄인데, 자, 이걸 뭐 전속적 법익이라고 하는데 살인을 예비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번 예비도 하고 그다음 칼로 한번 찔렀어요. 미수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사람을 죽여서 기수를 했어요. 행위를 표준해서 따진다면 준비한 거 하나의 범죄 살인 예비, 칼로 찌른 거 살인 미수, 살인 기수 세 개의 실체적 경합인데 크게 보호법익을 기준해서 보면 나는 죽었다는 결과는 하나죠. 법익 침해 하나 받았죠. 자, 과연 행위를 표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법익을 표준해야 될 것인지인데 살인상의 이런 범죄는 뭘 기준해서 본다고 보냐면 법익 침해로 봅니다. 법익을 표준해서 봅니다. 한 사람 행위가 실현된 범죄 실현 과정에서 앞부분 다 맞아요. 보호법익의 침해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판례는 강간, 공갈. 이 강간하고 공갈은 뭐를 따지고 있냐면 행위표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나 상해죄, 뭐 이런 뭐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 법익표준설에 해당하는 거여서 이 뒷부분이 틀렸고요. 자, 3번. 자, 의사표준. 아까 설명했죠. 뇌물 같은 거. 자, 우리 연속범 같은 경우 얘기하는데 뇌물을 두 번 받았다 하더라도 두 개 행위표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는 뇌물을 한 번 받을 의사였기 때문에 한 번을 쪼개서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제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의사표준설은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견을 취하고 있다. 의사표준설은 연속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게 의사표준설입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연속범을 제외하고라고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3번도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개 학설이 있는데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구성요건의 충족 문제로 구성요건은 1회 충족하면 일제이고 여러 번 충족하면 수재가 된다.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이라는 것은 뭐
1분기, 2분기 기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뭐 6월 30일까지 조세 포탈을 10번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조세 포탈 일제입니다. 요 구역되는 기간 내의 범죄로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조사 포탈범 같은 경우는 뭘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냐면 구속 요건의 충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포탈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다. 그럼 요 기간 내의 범죄 일체. 구속 요건 전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속 요건 표준설 요게 조세 포탈죄는 여기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지문인데 4번 답인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거를 정말 알고 푼 학생들이 수험생 중에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이 20번 문제, 20문제하고 형수법 20문제, 40문제 통탈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는다면 저는 이 1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번은 뭐 설명할 가치도 없죠. 폭행죄에 관한 설명이다. 이 폭행죄 생일빵 사건에서 쟁점 3개라고 했죠. 뭐 첫 번째 쟁점은 폭행치사가 되느냐,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폭행치사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상규 위배되느냐, 사회상규 위배된다고 했고, 형수법 쟁점은 상속인이 대신해서 처벌 불응사 표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1번이고 2번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이다. 뭐 청각기근 작용하는 것도 될 수 있다. 3번 자, 전화하면서 말한 것을 들려주는 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뭐 그거 말고 끽끽 소리 나는 거 이런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뭐 던질 듯이 하는 거 폭행죄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접촉하지 안 맞아도 폭행죄의 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정답은 12번에 뭐야 이거? 어이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쉬운 문제였고 자 12번 모욕죄죠. 모욕죄도 좀 어려운 쟁점은 있었는데 뭐 그다지 뭐 어려운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뭐 학생들 이것 때문에 자꾸 막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 왜 나왔지? 이거 갖고 이제 뭐 자기 보고 막 자책하는데 자책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이 좀 어려웠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40에 한 225, 230 요 정도면 붙은 점수니까 그만큼 어려웠다 생각하시고 점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많이 하는 거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거 아시고 자 이런 질문 나오면 기억도 보세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상한 글을 썼는데 모욕죄 원서에 해당할지라도 나오잖아요.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했을 때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내에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그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상당하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뭐 틀린 얘기 한마디도 없죠. 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이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고 모욕은 사실 적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적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했다. 뭐 아이띠발 뭐 이런 거 있죠. 반말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모욕죄의 구성력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자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 뭐 놀아나고 있다 이거죠. 놀아나고 있다 이거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 판례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조합하면 적절한 것은 기역 지문하고 디귿 지문. 그래서 정답 찾으시면 기역 디귿 2번.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13번은 경매철방해죄는 뭐 나왔죠. 이거는 1번. 자 경매철방해죄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의 전제가 전제돼야 된다. 입찰일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제비뽑기가 있었다. 제비뽑기인데 경매처럼 가장하거나 수의계약인데 뭐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경매가 입찰이 아니고 제비뽑기도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전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찰방해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조 1번. 2번 일부 단합이 있었고 단합금이 수수되어도 자유로운 경쟁이면 해야 할 위험성이 없다. 입찰방해 미수인데 미수범 처벌 규정 없으니까 맞는 지문. 자 위헌범으로서 입찰에 공정해야 할 정도의 족하고 입찰에 공정해야 할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자 단합행위가 가정경쟁을 조장해서 실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하면서 경쟁이 나오죠. 입찰이 있었어야지만 입찰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정하는 거 입찰방해죄가 된다. 여기를 수의계약이나 제비뽑기 같은 거 되면 입찰방해죄 안 되는 거죠. 1번처럼. 정답은 1번. 입찰방해죄 쉬운 거 나왔고 14번이 주거침입죄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뿐이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주거침입죄에서 사실상 주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맞죠? 거주자 또는 관수자는 거주 또는 관수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된다. 여기 바로 나오는데 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있기로 했다. 임대차 기한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나는 법률상 권한 없죠. 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에서 소송에서 있을 때까지 나의 사실상의 평온은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오면 했죠. Are you fucking crazy? 뭐 이런 거 해주라고 했죠.
한심하고 불쌍한 거 아닌가? IT 발리 이런 거 날려주라고 했죠. 그게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나는 뭐를 보호받는다?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받는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 안 냈다고 들으면 뭐로 처벌한다고 했어요? 걔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라고 했죠. 법률상 권한까지 써야 된다. OX, X. 정답 1번. 끝. 2번.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를 하더라도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기회가 없어서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는 위호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3번 복수의 주거권자. 남편하고 와이프가 둘이 있는데 와이프의 동의받아서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일반인의 허용 목적이 있어도 범죄 목적, 도청장치 설치 목적 등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맞죠? 정답은 1번. 15번. 이것도 기분 좋은데요. 형법상의 점유. 이거 사실상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뭐 바로 그냥 한 방에 딱 떨어지죠. 절도법제에서 바로 한 번에 한 거죠. 우리 저거 얘기했지. 그 뭐냐 그 누구냐 그 아버지 있고 아버지 여친이 있는데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있다 그랬죠.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맨날 손 들어보는 거 있죠. 아버지가 뭐 이혼하셨는데 여자친구하고 혼인신고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뭐 해서 맨날 손 들었던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은 민법에 따라서 그대로 승계되어 있지만 점유는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왜? 민법상의 점유는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 개념이어서 얘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점유는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점유 개념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1픽이잖아 이거 바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OX X 1번 끝. 2번 읽을 필요가 없어. 뭐 절도죄에서 절치는 폭행업법 이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자 이런 경우 대등하게 점유하는 경우는 공유물, 환규물, 총유물도 타인성 인정된다. 그래서 공동소유, 공동점유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로 보겠다. 맞고. 3번 절도죄에 필요한 불법 용도 의사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로 행사의 이용처분의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보유할 것까지 하지 않고 이것도 맨날 나온다 그랬죠. 일시적인 것도 무방하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 재산죄에서 절도 쉬운 거 나왔습니다. 16번 횡령죄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제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인데 보세요. 답지문은 3번인데 자 이게 미간행이라고 해서 그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는 공보에다가 게재를 해요. 근데 공보에 게재하지 않은 판례예요. 그럼 굉장히 뭐 그냥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냥 미간행이라고 해서 간행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닥. 자 대법원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판례를 시험에 출제하면 이거는 적중할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어요. 이건 책에다 담기도 쉽지 않아요. 이것까지 담으면 진짜 존경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웠는지를 횡령죄 구속적인 판례가 나왔다. 구속진 판례 나온 거 맞아요. 봅시다. 보관자의 지위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의 집행담보를 위하여 예금계좌로 초과로 입금된 개발 부담금의 환반환을 거부했다. 내가 그냥 거부한 게 아니죠. 보관자의 지위 있는 건 맞아요. 공동예금이 했기 때문에 공동예금 서로 간에 같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는 맞는데 자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횡령죄가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반환을 왜 거부했냐. 야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조합원이 손을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내 돈으로 토해낼 수 없으니까 이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계좌로 초과로 입금된 이거를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자 그냥 단순히 거부해서 내가 먹으려고 가로채려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반환을 거부한 이유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게 가장 답에 가깝고 틀린 답이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서 한번 특별수송 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충당하였으나 당시에는 용도 사용의 관리구역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구분 소유자들 입주민들도 포괄적 동의를 얻어서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 있잖아요. 동의받아가지고 부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됐다.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나왔죠. 1번은 뭐 많이 본 거니까 뭐 지하 주차장 임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지 이거 뭐 1번은 많이 봤던 거고 2번도 많이 본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 납부해야 되는 임무를 위배했는데 이에 위배해서 용도가 특정되는데 용도 이외의 것을 소비했다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고 소비하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찾을 답이 3번 판례를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나머지 판례는 쉬운 판례들이라 뭐 4번도 좀 어려운 판례인데 읽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판례를 재산죄 모든 판례를 다 커버는 못해요. 그래도 답이 나오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려웠던 판례인데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번은 뭐 배임죄는 몇 번을 그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배임죄에서 무죄로 바꾸는 바람에 이거 나올 거라고 이건 뭐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인쇄기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되죠?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또 에어컨도 한번 나오는데 에어컨도 두 번 파는 거죠. 양도담보 제공하고 역시 점유계정 경우에 에어컨을 뭐 이중매매하는 거 양도담보 제공하고 점유계정하고 있다가 다시 점유계정한다 하더라도 배임죄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 3번 4번 하죠. 뭐 우리 돼지부터 또 그려서 하죠. 돼지가 우리에서 돼지가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비료 사야 되니까 채무자라고 했죠. 자, 채권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자하고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고 뭐라고 하느냐. 돼지 나중에 팔아가지고 주겠습니다. 돼지 배 팔아가지고 돈 줄게요. 얘는 양도담보 설정자고 그러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는 자기가 키울 것이 아니니까 줬다가 뺏는 방식으로 해서 점유계정으로 가죠. 자, 한번 점유계정하면 담보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했죠. 막판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다시 돼지를 또 한 번 더 양도담보를 설정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돼지를 본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점유계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 번째는 양도담보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안 생긴다고 했어요? 양도담보권이 안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도담보 설정한 것 자체만으로는 여기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세요. 동산에 대한 점유계정 공모를 이중에 양도담보 설정한 경우 처음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특약이 있다. 뭐 이 특약이 있든지 간에 두 번째 양도담보 설정한 권한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서 점유계정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계약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처분했습니다. 돼지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 그럼 옛날 판례는 이 스타일이죠. 여기는 배임죄가 성립할 것이고 너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것도 동산의 양도담보 해당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뒤에 것만 물어봤습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있다. 뒤에 채권자 이 관계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는 어차피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본 게 없습니다.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3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17번. 17번 틀리면 안 됩니다. 16번하고 달라요. 얘기는 다르죠. 16번은 틀릴 수 있어요. 본인이 언어 해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16번은 틀릴 수 있는데 17번은 이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맞고 틀리고 있었을 때 다 맞추면 좋지만 틀릴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10번 문제나 이런 거 이거는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공범과 신분 이런 걸 틀린다거나 불능미수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제 수업을 들었으면 맞춰줬길 바랍니다. 저는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6번 원자행위도 틀리라고 낸 건데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 번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 맞췄으면 90점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 카페에다가 썼는데 뭐 글 내리라고 막 하는 애들도 있는데 죽어도 안 내립니다. 충분히 맞춰야 되는 거고 저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길어지니까 학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또 영어 어렵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한 것 같은데 뭐 이해는 가요. 5과목을 쪼개서 과목별로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는 90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거보다 쉬워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계속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다 가르칠 거고 계속 적중 다 해서 계속 잘난 척 계속 할 거니까 제 수업 들으시고요. 이제 보세요. 이게 죽었다 깨라도 OX로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제 말 안 듣고 OX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인지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절대 이 OX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어디 OX로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경찰 시험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 만만한 시험이 아니고 들어오는 인풋 자체가 학생들 공부 잘하고 이거 솔직히 따지면 10번 문제는 7급도 넘어선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7급도 넘어선 문제고요. 솔직히 따지면 이 7번도 7급에서도 거의 상급 문제예요. 이거를 불능미수 학설만 내는 게 아니라 사례까지 이거 설명해서 낸 거는 실은 이건 상급 문제. 근데 제가 찍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거지.
10번은요. 이거는 7급도 다 놓치는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안 보고 가는 사시나 보는 스타일이지 이건 잘 안 보는 스타일에서 앞으로 이걸 추가할까 말까는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뭐 쏘쏘하죠 뭐. 배임죄는 뭐 이게 뭐 이런 거 싶고 범죄단체 조직죄는 찍어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조주빈이 그 새끼 때문에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나 개인적으로 이거 4년을 이렇게 냈으면 어땠을까. 와 그러면 와 대박 갓대 안 하고 막 날아다녔을 텐데 이거 안 나와가지고 그냥 4년은 맞췄습니다. 이거는 에이씨 이게 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고요. 자 최소한 통솔성이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 보이스피싱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고 사기까지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와 사기죄 실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문풀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했던 거죠. 이거 정답은 4번이고 주빈이 때문에 제가 N번방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했고 범죄단체 조직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슈 출제 보니까 제가 형사포도 보니까 패킷 감청도 내고 보니까 교수진이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들어가서 사회적 이슈가 나오는 것마다 다 건드려준 것 같습니다. 18번 나왔고요. 19번이 그나마 문서 파트에서 어렵게 냈는데 뭐 어렵게 내봤자죠. 뭐 이거 뭐. 주민등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거. 자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공무서 위조. 맞는 지문. 자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동일성을 해치는 겁니다. 계약 등에서 계약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상업은행장이 이거지 이거 뭐야. 국세청장이 있고 그 계약해서 상업은행장 있으면 이거는 재형법정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는 공무서인데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여기는 공무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맺어서 담당하는 조리장 이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제가 캐너링 하면서 해준 거잖아요. 공무서 위조에 해당한 공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이 좀 어려운데 3번도 여기 있잖아요. 자 공급받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는 내용이 일부에 불과하지 작성 명의는 아니다. 명의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거짓말 썼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에요.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권한 내 행위입니다. 사무소의 무형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라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이것도 뭐 변조가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진정하게 성립된 게 전제죠. 이거 나오죠.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무소 면접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맞고요. 20번. 이것도 신났어요. 저 진짜 저 상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답지문은 아닌데 이거 제가 계속범하고 즉시범을 몇 번을 얘기했나요? 이거 연달아 3번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맞췄죠 진짜.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알 건데 맨날 얘기하죠. 저번에 19년도 2차에 도주죄 나왔죠. 도주죄가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해가지고 했죠. 용범은 탈주하는 거.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형이가 동생이 도와준 것은 도주원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 그게 19년도 2차 19번 문제였고 제가 이거 나오고 20년도에는 20년도 1차에 딱 뭐 나온다고 했냐면 가서 한번 책 찾아가서 보세요. 김대환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범인도피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쟁점이 나올 것이다 해서 내가 진짜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냐면 20년 1차 하면서 막 웃으면서 나올 거야 찍어놓은 거. 이거 아마 댓글창에 나올 거다. 20년 1차 나온다고 찍어줬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거. 자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까지 그 후에 종료된다. 범인도피죄는 뭐란 얘기예요? 계속범 나온다고 했죠. 기수 위에 가담한 자도 범인도피죄 공동적으로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거 답 줬으면 진짜 또 날아다녔을 텐데. 하여튼 나왔습니다. 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답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답은 뭐 쉬워요. 이건 뭐. 자 통상 안아주는 것 자체 인사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했죠. 본인은 범인도피 안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 이것도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 나는 위증죄 안 되지만 우리 아까 이거 나왔지. 나는 위증죄 안 되지만 다른 놈한테 시키면 위증교사 된다. 이 판례 8개짜리잖아 이거. 자꾸 이러냐. 나는 범인도피 안 되지만 범인도피 교사 된다. 이 판례 8개짜리잖아. 나는 증거인멸 안 되지만 증거인멸에 교사된다. 이것도 판례 8개. 판례 하나 둘 셋 6개다가 나는 무고죄 안 되지만 무고 교사 방조된다. 판례 8개. 뭐 증인도피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 마찬가지로 범인이 허위자백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범인도피 교사가 될 수 있다. 자 3번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걸 직접적 목적하였다 보기 어려운 행위한 결과 간접적으로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는 경우 내가 끌어안아주는 거 간접적인 거 이것도 과연 범인도피가 될 수 있냐.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범인도피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 요 정도 냈습니다. 현재 시각이 20분이니까요. 30분쯤 하면 되나요? 40분이요? 예. 그럼 어쨌든 요 정도 하고요. 뭐 짧은 시간 밥 드시고요. 형사법도 제가 해설 또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시고 다음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